안녕하세요. 저자 제럴 다이아몬드의 총균세입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 좀 두꺼운 책이고요. 제1부 인간 사회의 다양한 운명의 갈림길은 3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에서는 3장이 가장 흥미로웠는데 서로 다른 대륙의 민족들이 충돌하게 된 사건들을 다루고 있죠. 그 중에서도 역사상 가장 극적이었던 만남에 대해 당대의 목격담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프란시스코 피사로 휘하에 있던 소수의 정복자 군대가 페루의 도시 카마르카에서 잉카 최후의 황제였던 아타후알파를 그의 군대가 보는 앞에서 생포했던 장면들이죠. 제2부 식량 생산의 기원과 문명의 교차로는 4장에서 10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4장에서는 피사로가 승리하게 된 직접적인 요인들이 식량 생산, 즉 야생의 먹거리를 사냥하거나 채집하는 대신 농업이나 목축을 통해 먹거리를 기르는 것에서 궁극적으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부 지배하는 문명, 지배받는 문명에서 흥미로웠던 내용은 유라시아의 병원균이 유라시아의 총기나 철제 무기보다 훨씬 더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과 비유럽인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제4부 인류사의 발전적 연구 과제와 방향에서는 동아시아 민족과 태평양 민족이 충돌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사건들을 다룬 이유는요. 그 사건들로 인해 현재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집중돼 살고 있으며 오늘날 경제력이 점점 집중되고 있는 여러 국가들이 형성되었기 때문이죠.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저자 제럴 다이아몬드에 관해 말씀드릴게요.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생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는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6개국어 이상을 구사하는 저자는 방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폭넓으면서도 깊이 있는 책들로 독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3의 침팬지로 과학의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로 수여되는 영국의 과학출판상과 미국의 LA 타임즈 출판상을 수상했습니다. 총균세는 1998년 필리처상과 영국의 과학출판상을 수상한 책으로 인류 문명이 대륙별, 민족별로 불평등해진 원인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명쾌하게 분석하는 책입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파트는요, 책의 내용이 함축되고 잘 요약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유럽에 추월당한 불운의 과정. 두 번째 확대 방법은 이 책에서 살펴본 것보다 더 작은 지리적 규모와 더 짧은 시간적 규모를 가지고 연구하는 일이 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어떤 독자들은 이미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떠올렸을 것이다. 어째서 유라시아 내에서도 비옥한 초승달 지대나 중국이나 인도가 아니라 하필 유럽의 사회들이 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를 식민지하고 그 기술을 선도하고 현대 세계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우세하게 되었을까? 만약 BC 8500년에서 AD 1450년에 살았던 어떤 역사학자가 미래의 역사적 궤적들을 예측했다면 틀림없이 유럽이야말로 장차 우세해질 가능성이 가장 적은 지역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만년쯤 되는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유럽은 9세계의 세 대륙 중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었기 때문이다. BC 8500년부터 그리스가 흥성하고 그 뒤를 이어 이탈리아가 흥성하기 시작한 BC 500년 이후까지 서유라시아 일대에서 동물의 가축화, 식물의 작물화, 문자, 야금술 등의 중요한 혁신은 거의 모두가 비옥한 초승달 지대 또는 그 부근에서 이루어졌다. AD 900년경 물방아가 급격히 늘어나기 전까지는 아프리카 서쪽이나 알프스 또 불업 북쪽의 유럽은 9세계의 기술 및 문명에 중요한 공헌을 한 일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지중해 동부, 비옥한 초승달 지대 등 중국 등에서 개발된 문물들을 받기만 했다.
심지어 1000년에서 1450년에도 과학과 기술은 주로 인도에서 북아프리카까지의 이슬람 사이로부터 유럽으로 흘러드는 쪽이었다. 이 시기에는 중국이 세계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었는데 식량 생산을 시작한 시기가 거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필적할 만큼 빨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중국은 수천 년이나 앞서 갔으면서도 어찌 뒤늦게 출발한 유럽에 추월당하고 말았을까? 물론 유럽이 흥성한 직접적 요인들을 지적할 수는 있다. 유럽은 상인 계급과 자본주의가 발달했고 발명품에 대한 특허권을 보호했으며 절대군주나 무거운 세금이 없었고 또한 경험주의적 탐구 정신을 중시하는 그리스적, 유대교적, 기독교적 전통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직접적 원인들에 대해 우리는 궁극적 원인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그런 직접적 요인들은 어째서 중국이나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아니라 하필 유럽에서 발생했을까?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경우에는 분명한 해답이 나온다. 그곳은 원래 가축과 작물화에 적합한 동식물이 집중되어 있어서 다른 곳보다 몇천 년 일찍 출발할 수 있었지만 일단 그 선발 간격을 추월당한 뒤에는 더 이상의 지리적 이점이 없었다. 이 같은 간격이 사라져간 과정은 강성한 제국들이 점차 서쪽으로 옮겨진 경로를 통해 상세히 더듬어 볼 수 있다. BC 4000년에서 3000년경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국가들이 탄생한 후 처음에는 힘의 중심이 바빌로니아, 히타이트, 아시리아, 페르시아 등의 제국을 번갈아 이동하면서 줄곧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다가 BC 4세기 말 알렉산더 대왕 치하의 그리스인이 그리스로부터 동쪽으로 인도까지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힘의 중심이 서쪽으로 이동하는 돌이킬 수 없는 첫걸음을 떼게 되었다. 그리고 BC 2세기에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면서 힘의 중심은 서쪽으로 더 이동했고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는 다시 서유럽과 북유럽으로 이동했다. 이 같은 이동의 주요 원인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금방 자명해진다. 오늘날에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느니 전세계 식량 생산의 선도 지역이라느니 하는 표현이 터무니없게 들린다. 옛날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소속했던 많은 지역이 지금은 사막, 반사막, 스텝으로 변하거나 토양이 심하게 침하되거나 염분이 너무 많아지거나 해서 농업에 부적합한 땅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오늘날 이 일대 일부 국가들은 재생이 불가능한 석유라는 유일한 자원을 바탕으로 일시적인 부를 누리고 있으며 그 덕분에 이 일대가 오랫동안 근본적인 빈곤에 시달리며 생존 자체가 어려운 지역이었다는 사실이 잠시 감추어져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고대에는 그리스를 포함한 지중해 동부 일대와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많은 지역이 숲으로 뒤덮여 있었다. 이 일대가 원래 비옥한 산림지대로부터 침식된 잡목지대 또는 사막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고식물학자들과 고고학자들에 의해서도 자세히 밝혀졌다. 이곳의 숲은 농업을 하기 위해 개간하고 건축용 목재를 구하기 위해 벌채하고 땔감으로 쓰거나 회반죽을 만들기 위해 태우는 바람에 사라지고 말았다. 더구나 이 일대는 강우량이 적어 처음부터 생산성이 매우 낮았다. 따라서 식물이 자라는 속도가 파괴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는데 특히 지나치게 많은 염소를 방목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다. 땅을 덮고 있던 나무와 풀이 사라지면서 토양 침식이 진행되어 계곡에 침리가 쌓였고 강우량이 적은 환경에서 관계 농업을 했으므로 자연스럽게 염분이 축적되었다. 신석기 시대에 시작되었던 이 같은 과정은 현대까지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현대 요르단의 수도 페트라 부근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숲들은 제1차 세계대전 직전에 오스만 터키가 헤자즈 철도를 건설할 당시
벌채되어 없어졌다. 그리하여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지중해 동부의 인간 사회는 생태학적 불모지에서 탄생하는 불운을 맞게 된 것이다. 그들은 자원의 기반을 스스로 파괴하는 생태학적 자살을 저질렀던 것이다. 동쪽에 있던 가장 오래된 사회들로부터 시작해 지중해 동부의 사회가 차례차례 자멸함에 따라 힘의 중심은 차츰 서쪽으로 이동했다. 북유럽과 서유럽이 그러한 운명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 더 현명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다만 그들은 더 강인한 환경, 즉 강우량이 더 많아서 식물이 더 빨리 재성장할 수 있는 곳에 사는 행운을 타고난 것이다. 식량 생산이 가능해진 이후 7,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북유럽과 서유럽의 많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집약적인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상 유럽은 농작물, 가축, 기술 문자 등을 모두 비옥한 초승달 지대로부터 받아들인 셈인데 그 이후 비옥한 초승달 지대는 힘과 혁신의 중심지라는 위치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바로 이것이 유럽보다 훨씬 앞서가던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추월당하게 된 과정이다. 중국은 어쩌다 기술의 선도자 위치를 유럽에 추월당했을까? 그렇다면 중국은 왜 그렇게 됐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중국이 낙후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 이유는 중국이 원래 많은 이점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우선 식량 생산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거의 맞먹을 만큼 일찍 시작되었고 북중국에서 남중국까지 그리고 해안 지방에서 티벳 고원의 고산 지대까지 생태학적으로 다양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농작물과 가축, 기술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광활하고 생산성이 높은 땅을 차지한 덕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유지할 수 있었고 비옥한 초승달 지대보다 덜 건조하여 생태학적으로 덜 취약한 환경이었으므로 만년 가까이 농업을 계속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생산성 높은 집약 농업을 유지할 정도인 것이다. 다만 요즘은 중국도 환경 문제가 점점 악화되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빠른 출발 덕분에 중국은 전 세계의 기술을 선도했다. 중국이 처음 발전시킨 중요한 기술에는 주철, 나침반, 화약, 종이, 인쇄술 등 앞에서 언급했던 수많은 문물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정치적인 힘, 항해술, 제해권 등에서 세계를 선도했다. 15세기 초에는 수백 척의 배로 구성된 보물선 선단들을 파견했는데 그중 가장 큰 배의 경우 길이가 120m에 달했으며 총 인원도 최대 2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배였다. 그들은 콜럼버스가 보잘것없는 세 척의 배로 협소한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동해안에 도달하기 수십 년 전에 이미 인도양을 건너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진출했다. 그런데 바스코 다가마는 보잘것없는 세 척의 배로 아프리카 남단의 고지를 돌아 동진했고 그때부터 유럽이 동아시아를 식민지화하기 시작했는데 어째서 중국의 배들이 그 전에 희망봉을 돌아 서진하여 유럽을 식민지화하지 못했을까? 어째서 중국의 배들은 태평양을 건너 아메리카 서해안으로 진출하지 못했을까? 간단히 말해서 왜 중국은 그토록 낙후되어 있던 유럽에게 기술의 선도자 위치를 빼앗겼을까? 우리는 중국 보물선 선단의 종말을 통해 하나의 단서를 얻을 수 있다. 1405년에서 1433년 7차례의 선단이 중국을 떠나 항해했는데 그러다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전형적인 정치적 착오에 부딪히게 된다. 중국 조정의 두 파벌 사이에 권력 투쟁이 일어났던 것이다. 판관들은 선단을 파견하고 지휘하는 일에 동조하는 쪽이었다. 그래서 반대파는 권력 투쟁에서 승리하자 곧 선단 파견을 중단했고 결국에는 조선소마저 해체하고 해양 항해를 금지시켰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1880년대 런던시 당국이 공공전기 조명의 발전을 억압했던 일,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 동안 미국이 고립주의를 고집했던 일, 그 밖에도 많은 나라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뒷걸음질 쳤던 일들을 생각나게 만든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중국 전역이 정치적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한번 결정이 내려지자 중국 전역에서 선단 파견은 중단이 되었고 일시적이었던 이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최종의 것이 되고 말았다. 다시 배를 만들어 그 일시적 결정의 어리석음을 입증하고 또 새로운 조선소들을 건설하려 했지만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조선소가 한 곳도 남아있지 않았다. 유럽의 만성적 분열과 중국의 만성적 통일. 이제 중국에서 있었던 이 같은 일들을 정치적으로 분열된 유럽의 탐험 선단이 항해를 시작했을 때의 경우와 비교해보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이탈리아인으로 태어났지만 프랑스의 앙주공의 신하가 되었고 다시 포르투갈 왕의 신하가 되었다. 그러다 포르투갈 왕에게 서진 탐험을 위한 배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메디나 첼리 공에게도 호소를 해봤지만 마찬가지였다. 마지막으로 스페인 국왕과 왕비에게 호소하자 그들도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다시 요청했을 때는 결국 허락해주게 된다. 그 당시 만일 유럽이 통일되어 앞에 세 왕후 중에 한 명이 다스리고 있었다면 남북 아메리카의 식민지화는 무산되었을지도 모른다. 사실 콜럼버스가 5번째 시도에서 수백 명이 넘는 유럽의 군주 가운데 한 명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은 바로 유럽이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스페인이 아메리카를 식민지로 만들기 시작하자 다른 유럽 국가들도 스페인으로 흘러드는 불을 목격할 수 있었고 그중 6개국이 아메리카의 식민지화에 더 가담했다. 이와 같은 이야기의 전개는 유럽의 대포, 전기 조명, 인쇄술, 소화기 등등 무수한 혁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 모두가 처음에는 유럽 일부에서 무시당하거나 희한한 이유로 반대에 부딪혔으나 일단 한 지역에서 채택만 되면 결국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다. 유럽의 분열에서 이 같은 결과가 일어난 것은 중국의 통일이 빚어낸 결과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중국 조정은 항해 활동 이외에 대해서도 이따금씩 중단을 결정했다. 14세기에는 정교한 수력 방적기의 개발을 포기함으로써 산업혁명의 문턱에서 물러났고 세계의 시계 제작 기술을 선도하고 있던 기계식 시계를 파기 또는 사실상 전폐해버렸으며 15세기 말 이후에는 기계 장치나 기술 전반에 걸쳐 후퇴하게 되었다. 통일의 이 같은 잠재적 해로움은 현대 중국에서도 다시 위력을 발휘했다. 1960년대와 70년대를 휩쓴 문화 대혁명의 광기 속에서 한 명 또는 소수의 지도자들이 내린 결정으로 인해 전국의 모든 학교가 5년 동안 문을 닫았던 것이다. 중국은 통일되어 있을 때가 많았고 유럽은 언제나 분열되어 있었는데 이 두 경우 모두 역사가 깊다. 오늘날 중국에서 가장 생산성 높은 지역들은 BC 221년에 처음 정치적으로 통합되었고 그때부터 대체로 그 상태를 유지했다. 중국에서는 문자가 처음 생길 때부터 문자 체계라는 것은 하나뿐이었으며 장장 2000년 동안이나 문화적 통일성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유럽은 먼 발치에서조차 정치적 통일을 바라본 적이 없었다. 유럽은 14세기까지도 1000개에 달하는 독립 소국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1500년에는 500개의 소국이 있었으며 1980년대에는 최소 25개국까지 줄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늘어나서 내가 이 문장을 쓰고 있는 순간에는 40개국에 가깝다. 유럽에는 아직도 45개 언어가 존재하고 그 모두가 나름대로 변형시킨 알파벳을 사용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는 더욱 훨씬 다양하다. 유럽 경제 공동체를 통해 조금이나마 통일을 꾀하려던 시도조차 좌절되고 말 정도로 유럽은 오늘날까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유럽에 뿌리박혀 있는 분열, 지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이 정치적, 기술적 우위를 유럽에 빼앗긴 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중국의 만성적 통일과 유럽의 만성적 분열부터 이해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지도에서 짐작할 수 있다. 유럽의 해안선은 섬에 버금갈 만큼 고립되어 있는 큰 반도가 5개나 있어 매우 들쭉날쭉하며 각각의 반도에는 모두 독립적인 언어와 민족, 집단과 정부가 들어있었다. 반면에 중국의 해안선은 훨씬 완만하며 별개의 중요성을 갖게 된 곳은 인근 한반도밖에 없다. 유럽에는 정치적 독립성을 주장하고 자기들의 언어와 민족성을 유지할 만큼 큰 두 섬, 그레이트 브리튼과 아일랜드가 있고, 그중 한 섬, 그레이트 브리튼은 유럽의 중요한 독립 강국의 하나가 될 만큼 크고, 또한 유럽 본토와도 가깝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가장 큰 두 섬인 타이완과 하이난조차도 각각 아일랜드 면적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며, 최근 타이완이 부상하기 전까지는 둘 다 중요한 독립강국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리고 일본은 지리적으로 고립된 탓에 최근까지 아시아 본토로부터 정치적으로 격리되어 있었는데, 그레이트 브리튼과 유럽 본토의 경우보다 훨씬 그 정도가 심했다. 유럽은 여러 개의 높은 산맥, 알프스, 피레네, 카르파티아, 노르웨이 국경의 산맥 때문에 언어, 민족, 정치 등의 측면에서 각각 독립적인 단위들로 조각조각 나뉘어져 있는 반면, 중국에서 티벳 고원 동쪽에 있는 산맥들은 그리 대단한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 중국의 중심부는 충적도로 이루어진 비옥한 유역을 가로질러 흐르는 2개의 큰 강, 양쯔강과 황허강이 있어서 동쪽으로 또한 서쪽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두 강 사이를 남북으로 잇는 통로들도 비교적 평탄한 편이다. 결국에는 두 강이 운하로 연결되어 있다. 그 결과 중국은 매우 일찍부터 생산성 높은 2개의 거대한 핵심 지역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두 지역이라고는 해도 분리 상태가 그리 심하지 않았으며 결국 하나의 핵심 지역으로 합쳐졌다. 그에 비하면 유럽에서는 가장 큰 2개의 라인강과 다뉴브강은 규모가 작아서 훨씬 좁은 지역밖에 연결해 주지 못한다. 중국과 달리 유럽은 작은 핵심 지역들이 여기저기 산재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을 오랫동안 지배할 만큼 큰 지역은 하나도 없고, 각 지역이 만성적 독립국가의 중심지다. BC 221년 마침내 중국이 통일되자 그때부터 중국에서는 다른 독립국가가 창건되어도 오래 버텨내지 못했다. 물론 BC 221년 이후에도 몇 차례 분열 시대가 있었으나 언제나 재통일로 마감되었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 샤를마네 대제, 나폴레옹, 히틀러 등 강력한 정복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통일되지 않았다. 심지어는 절정기의 로마 제국도 유럽 면적의 절반 이상을 지배하지 못했다. 중국이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과 내부의 장애물이 그리 대단치 않다는 점은 이 점에도 이점으로 작용해왔다. 북중국, 남중국 해안 내륙이 각각 다른 농작물, 가축, 기술, 문화적 특징을 낳아서 그 모두가 차후 통일된 중국의 보탬이 되었다. 예를 들자면 기장 재배, 청동기술, 문자 등은 북중국에서 시작되었고, 변호사와 주철 등은 남중국에서 발생했다. 이 책에서 나는 대체로 강력한 장애물이 없을 때 이루어지는 기술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의 연결성은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말았다. 어느 한 폭군의 결정은 당장 혁신을 중단시킬 수 있었고, 또 실제로 그 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유럽의 지리적 분할 상태는 서로 경쟁하는 수십 또는 수백 개의 독립 소국과 혁신의 중심지들을 만들어냈다. 그 중에서 어떤 국가가 특정 혁신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또 다른 국가가 그 일을 했고, 따라서 이웃 국가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에게 정복당하거나 경제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유럽의 장애물들은 정치적 통일을 막기에는 충분한 것이었지만 기술과 아이디어의 전파를 중단시킬 수는 없었다. 그리고 중국에서처럼 유럽의 전통망을 한꺼번에 차단할 수 있는 폭군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원주민들이 세계를 지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같은 비교를 통해 우리는 지리적 연결성의 기술 발전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적당히 연결되어 있는 곳, 다시 말해 연결성이 너무 강하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은 곳에서 기술은 가장 빠르게 발전한다. 지난 1000년간 중국과 유럽, 인도아 대륙에서 진행된 기술의 발전 과정은 연결성이 너무 강하고 적당하고 너무 약했을 때 나타나는 각각의 결과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유라시아 여러 지역의 역사가 제각기 달라진 데에는 다른 요인들도 함께 작용했다. 예를 들면 중앙아시아의 기마 민족들은 유라시아 일대에 끊임없는 위협을 가했는데 비옥한 초승달지대, 중국, 유럽 등 지역에 따라 그 위협의 강도가 달랐다. 그 중에 한 유목민 집단 몽골족은 결국 이란과 이라크의 옛 관계 시설들을 파괴하고 말았지만 아시아의 이들 유목민족 중에서 헝가리 평원 너머에 서유럽 삼림지대까지 차지한 민족은 없었다. 그 밖에 환경적 요인으로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지리적으로 중간 위치에 있어서 중국 및 인도와 유럽을 잇는 교역로를 통제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은 유라시아의 다른 발전된 문명들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실상 대륙 내의 거대한 섬과 같았다는 점도 들 수 있다. 중국의 상대적 고립 상태는 특히 중국의 각종 기술을 사용하다 거부한 일들과도 관계가 깊은데 이는 우리에게 태즈메니아를 비롯한 여러 섬들의 경우를 상기시킨다. 어쨌든 이 간략한 논의를 통해 우리는 역사의 가장 광범위한 경향뿐만 아니라 그보다 규모가 작고 단기간에 걸친 역사의 경향에 있어서도 역시 환경적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중국의 역사는 현대 세계에 유익한 교훈을 던지고 있다. 즉 상황은 변하는 것이며 과거의 우위가 미래의 우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교훈이 그것이다. 혹자는 이 책에서 줄곧 사용했던 지리적 추론이 현대 세계에서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오늘날에는 각종 아이디어가 인터넷을 통해 즉각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또한 화물도 비행기에 실려 하룻밤 사이에 이 대륙에서 저 대륙으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계 각지의 사람들 사이에도 전혀 다른 규칙들이 적용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다 마치 타이완, 한국, 말레이시아, 특히 일본 등 신흥 강국들이 부상하는 것도 그 때문인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전혀 다르다는 그 규칙들도 살펴보면 종전 규칙의 변형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물론 1947년 미국 동부의 벨 연구소에서 발명된 트랜지스터가 단숨에 13,000km를 넘어 일본에서 전자산업을 출발시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보다 가까운 자이르나 파라과이에서는 트랜지스터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지 못했다. 오늘날 신흥 강국으로 부상되고 있는 나라들도 따지고 보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식량 생산을 바탕으로 한 옛 중심지에 편입되어 있던 지역이거나 아니면 그 같은 중심지로부터 이주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자이르나 파라과이와 달리 일본을 비롯한 신흥 강국들이 재빨리 트랜지스터를 이용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 국민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문자, 금속, 기계류, 중앙집권적 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식량 생산을 시작한 두 중심지가 아직도 현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직계 후손들의 국가를 통해서든지 일찍이 두 중심지의 영향을 받던 이웃 지역의 국가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국가를 통해서든지 말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인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아메리카 원주민 등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다. BC 8000년 당시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저자 제럴 다이아몬드의 총균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